이강민의 잡지사 12월호 9번째 페이지. 이분의 과학 이야기에 빠지면 누구도 헤어나올 수 없죠. 애독자들의 마음도 방송 시간도 다 빨아들이는 잡지사의 블랙홀.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직까지 빨아들이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곽재식에게 무엇이든 물어보는 시간, 광무물 시간에 그 엔트로피라는 엄청난 개념에 대해서 약 한 8, 9분 정도 만에 설명을 해버리시면서 이제 댓글에 지식인 대신 제식인이다. 또 이런 별명까지 얻어가셨는데요. 그때 이제 엔트로피 설명하시면서 블랙홀에 대한 언급이 끝판에 살짝 나왔고, 네네. 그때 이제 곽재식 작가가 못내 아쉬움에 입맛을 다시면서 다음에 블랙홀 특집 한번 하시죠! 라고 하셨는데 네네. 기억나십니까? 네네, 기억납니다. 그래서 네. 준비했습니다. 네. 잡지사 블랙홀 특집인데요. 아하. 자, 일단 블랙홀 하면 빠지면 뭐든지 헤어나올 수 없는 곳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는데 네. 블랙홀이란 게 대체 뭡니까? 잠깐. 빠지면 뭐든지 헤어날 수 없는 곳이죠. 그렇습니까? 예, 예. 뭔가 어딘가에서 도망을 치려면 빨리 도망을 쳐야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빠르다고 하는 빛조차도 블랙홀에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고 네. 해서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방법 한계 내에서는 그 무엇도 블랙홀에 도착하면 블랙홀 가까이에 가면 네. 그 바깥으로는 다시는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어떤 뭐 어떻게 보면 우주에 떠 있는 천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천체. 우주의 어떤 물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지점, 예. 어떤 공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예. 예, 그런 것을 블랙홀이라고 한다. 빛마저도 빠져든자. 예전에 저희 그 미술하는 유재희 선생님이 네네. 그 검정의 역사에 대해 말씀하시는 곽재식 작가를 소환하신 적이 있어요. 아하. 아니 우리가 검정 블랙색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뭐가 반사가 되니까 우리가 검정이라 하는 것인데 왜 블랙홀은 블랙이냐? 그게 검정이라고 블랙이라고 하는 게 맞냐? 어떻게 생각해? 왜 이름이 블랙홀입니까? 왜 이름이 블랙홀이냐? 예, 예. 우리가 이제 까만색으로 돼 있는 자동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 예. 까만 자동차니까 아무런 빛도 뭐 내뿜지도 않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겠죠. 아무리 까만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그 앞에 뭐가 지나간다고 하면 혹은 뭐 빛을 내뿜는 뭐가 옆에 태양이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다라고 하면 빛이 반사되는 그게 철판에 반사돼서 보이는 그런 게 보이겠죠. 그렇죠. 까만 자동차 철판 위에 잘하면 잘 닦아놓으면 얼굴이 비칠 때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까만색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까만색이라고 네. 해가지고 모든 빛을 사실은 다 흡수하는 건 아닌 거예요. 빛을 100% 흡수하게 하기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네. 자, 더군다나 근데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이제 뭐 무슨 뭐 이렇게까지 검은 물질을 뭐 만들어낸 적은 없다. 이거는 진짜 완전 피치 블랙, 완전 슈퍼 블랙, 뭐 암흑, 뭐 초색깔이다 이런 식으로 반타 해가지고. 블랙 얘기 있었거든요. 예. 그래 맞아. 그 반타 블랙. 예. 그 편 보셨군요. 유재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시죠. 예. 가끔 그렇게 진짜로 막 모든 색깔을 다 흡수한, 모든 빛을 다 흡수하는 것 같은 그런 검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 거는 블랙홀에 어느 정도 가깝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거는 예. 아마 육안상으로는 하늘에 블랙홀이 떠 있을 때하고 예. 모든 완전 진짜 까만 까만 색깔 칠하고는 네. 구분이 육안으로는 잘 안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예. 빛 중에는 사람이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빛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예를 들면 뭐 적외선, 자외선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네. 따뜻한 물질은 적외선 내뿜잖아요. 예. 그래서 반타블랙 막 칠해가지고 까맣게 만들었어. 네. 근데 이제 내가 그거를 손으로 이렇게 들고 있다가 내놓으면 네. 열화상 카메라로 찍으면 적외선은 체온 때문에 쫙 나와가지고 반타블랙 딱 그게 보일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겠네요. 근데 블랙홀은 예. 적외선이든 자외선이든 뭐 X선이든 감마선이든 전파든 뭐든 얄짤없구나. 아무것도 반사를 하지도 내뿜지도 한 번 들어가면 그걸로 끝이기 때문에 예. 모든 빛을 빨아들이기만 하니까 뭔가 빨간색을 보인다라고 하면 빛이 갔다가 그 중에서 빨간색이 반사돼서 튀어나와서 예. 내 눈에 빨간색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거 빨간색이구나 라고 그렇죠. 하면서 아는 것인데 예. 아무 빛도 다 돌려보내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 빛이 없는 상태 완벽한 어둠 검은색 중에서도 가장 검은 색깔 육안이 아니라 뭐 새들 같은 경우에 자외선을 보는 새들이 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예. 매는 뭐 자기 눈이 매의 눈이니까 항상 그냥 평범할 때도 매의 눈으로 보겠죠, 그죠? 예, 예. 야, 너 왜 매의 눈으로 쳐다봐? 넌 매인데 이렇게 하겠죠, 매들은. 매들은 자외선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못 보는 걸 많이 봐요.
사람이 볼 수 없는 뭐 예를 들어서 물칠을 여기 해놨다. 물은 우리가 투명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물에 조금의 오염 물질만 있어도 그게 사실은 자외선은 어느 정도 반사를 다르게 하는 특성이기 때문에 예. 매는 매의 눈으로 보면 딱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나의 쥐가 한 마리 여기 지나가면서 예. 실내하고 지나갔구나. 자식 흔적을 남겼네. 그 투명한 색깔이고 내가 못 볼 줄 알았지 이러면서 매는 거기 맴돌다가 쥐가 다시 튀어나오면 채가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매가 매의 눈으로 블랙홀을 봐도 자외선이건 뭐건 아무것도 돌려보내지는 않고 빨아들이기만 하기 때문에 예. 절대적인 그 검은색으로만 보이는 우주에 있는 검은색 구멍에 불과한 그런 것으로 보일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블랙홀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인데요. 예. 이게 뭐 그렇게만 하면 뭐 그런가 보지라고 하면서 별로 그렇게까지 안 이상할 수 있는데 네네. 이게 뭐가 이상하냐면 예. 사실 이게 이상한 게 왜 이상하냐면 블랙홀이 왜 빛도 거기서는 탈출하지 못하냐면 중력이 너무 세서 그렇거든요. 중력이. 중력. 예. 지구가 중력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지구도 중력이 꽤 세기 때문에 내가 하늘로 날아볼 테야 이러면서 달려가지고 점프를 해도 조금 위로 떴다가 다시 땅으로 떨어지죠. 예. 지구가 중력으로 끌어당기니까. 지구만 해도 중력이 꽤 있어요. 그죠? 근데 지구는 사람이 뛰었다가 내려오는 것 정도는 잡아당긴단 말이에요. 예. 그렇지만은 매가 난 날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날개를 퍼덕퍼덕 하면 그 힘은 지구의 중력을 이기고 날아오른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사람도 비행기나 로켓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쏘면 하늘로 날아가지고 중력을 이기게 할 수 있죠. 예. 근데 지구보다 중력이 더 강한 예를 들면 뭐 목성이나 토성 같은 데 가가지고 네. 매를 목성이나 토성에 보내면서 예. 날아봐라 라고 하면 아무리 매라도 여기 몸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다. 그렇구나. 몸이 막 1톤으로 느껴진다. 매도 못 날 거예요. 예. 닭처럼 한번 푸드덕하다가 들어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예. 네. 목성, 토성, 뭐 태양 이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중력이 강한 그런 행성이 그런 어떤 별이 있다면 예. 그런 우주에 어떤 물체가 있다면 예. 그 무엇도 거기서 날아오를 수가 없게 될 없겠죠. 것이다. 예.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블랙홀입니다. 그래서 중력 때문에 거기에 가면 블랙홀 근처에 가면 너무나 강력한 아주 몸이 무거워지는 그 무게를 느끼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탈출하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빨려 라는 원리거든요. 예.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면 우리가 이제 땅에서 그냥 사뿐사뿐 뭐가 걸어간다라고 할까요? 파리가 땅을 걸어간다라고 하면 아무 흔적도 남지 않겠죠. 안 남죠. 길 가다가 뭐 파리 발자국 이런 거 본 적 없잖아요. 못 봤습니다. 그런데 약간 몸무게가 무거운 사람이 지나간다라고 하면 발자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의 몸무게 때문에 땅이 조금 파이는 거예요. 그죠? 예. 만약에 탱크가 지나간다라고 하면 탱크 무게 때문에 막 길가에 굵직한 막 아스팔트가 다 박살나면서 큰 자국이 날 겁니다. 그죠? 만약에 탱크보다 훨씬 더 무거운 예를 들어서 거대한 쇳덩어리로 된 뭐 배나 건물 같은 걸 그 위에다 쿵 떨어뜨렸다라고 하면 아마도 막 와그지끈하면서 무너지면서 그러겠죠. 땅 속을 한 몇 미터 파고 들어갈 거예요. 그죠? 몇십 미터 파고 들어갈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블랙홀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중력이 강해서 그 근처에 오는 걸 뭐든지 간에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무게를 느끼게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구가 블랙홀에 가면 파리의 발자국도 산의 무게보다도 훨씬 세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블랙홀이 있고 예를 들어서 블랙홀 위에 돌멩이가 하나 얹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블랙홀의 땅바닥이 돌멩이 무게를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돌멩이가 블랙홀의 땅 속으로 땅을 부수어뜨리면서 파고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파고들겠어요? 아무것도 그걸 제지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무게가 되어버려요. 빛조차도 나오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블랙홀 위에 놓여있는 그 모든 것들은 블랙홀 내부로 파고들어 버립니다. 블랙홀 내부로 파고들겠죠? 한도 끝도 없이 파고들어요. 그럼 블랙홀 자기 자신도 속으로 중심으로 계속해서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홀이 한번 생기면 계속 오그라들면서 좁쌀만하게 작아집니다. 아, 진짜요? 네. 그 작아지다가 어느 정도로 작아지느냐? 소멸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한히 작아집니다. 지금 현재 이론상으로는 크기를 특정하지 없을 정도로 한 점으로 응축되어 버릴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나중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블랙홀이 생기고 나면 다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있는 우주에 있는 블랙홀들은 다 그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엄청 이상한 거죠. 블랙홀 근처에 가면 절대 빠져들 수 없어라고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막상 거기에 들어가 보면 그 본체가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어떤 무시무시한 악마의 아가리 같은 그런 거냐? 눈으로 볼 수도 눈으로 보는 게 뭐야? 우리가 뭐 원자 이야기 이런 거 뭐 주길표 하면 하지 않았습니까? 원자 하나보다도 훨씬 말이 작은 되나?
상상도 할 수 없는 크기를 정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극소의 작은 공간 속에 예, 블랙홀은 다 응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조그마한 게 있는데 예. 근처에 뭐 다 집어삼켜. 근처에 한 100만 킬로미터까지 접근을 하면 예. 거기서부터 빨려 들어가지고 예. 다시 나올 수 없게 되는 아. 그런 건 거예요, 블랙홀이. 예. 그러니까 이게 성질이 엄청나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신기하다. 계산을 해보면 예.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되냐면 어떤 결론? 보통 이제 무게라는 거는 네. 어떤 물체가 크기가 크든지 네. 아니면 밀도가 높아가지고 아주 그 작은 크기라도 그 단위 크기 안에 모여 있는 정도가 많아가지고 무게가 느껴진다라든지 뭐 그런 거가 무게가 크다라는 예. 거지 않습니까? 예. 무게가 크면 이제 중력이 세죠. 예. 그래서 뭐 납 한 쪼가리는 뭐 요만한데 네. 무슨 뭐 솜 10kg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다. 네. 이런 식으로 부피가 크든지 아니면 밀도가 높든지 그래야지 이제 무게가 커진다라고 하는데 네. 블랙홀은 크기라는 게 없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무한히 작은 거거든요. 예. 그 말인즉슨 예. 무게가 블랙홀은 그 자체의 무게는 네. 10g짜리 블랙홀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적당한 만약에 방어막을 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손으로 이렇게 구슬치기 할 수 있는 아주 가벼운 블랙홀도 만들 수가 있어요. 연구실 같은 데서? 네. 아, 진짜. 왜냐하면 예. 그렇게 무게가 가볍다고 하더라도 예. 응축이 돼가지고 예. 무한히 작은 공간에 오그라들게 되면 네. 그 작은 공간 상에서는 그 바로 옆거리에서 끌어당기는 그 힘은 네. 또 빛조차도 탈출할 수 없게 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이 나올 수가 있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블랙홀이라는 게 계산을 항상 하다 보면 예. 항상 뭐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밀도가 무한대다. 예.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무한대다. 그런 게 자꾸 나오게 됩니다. 네. 근데 무한대라는 거는 사실은 계산을 잘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성질, 해결이 안 되는, 계산을 하기가 애매한, 풀이하기가 어려운 이런 것이 굉장히 많고 크기를 따져보면 예. 블랙홀 자체가 차지하고 있는 진짜 블랙홀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를 따져보면 결국은 이제 0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론상으로 그러니까 상상은 해볼 수가 있지만 네. 그런 게 말이 되나 그냥 웃기려고 하는 소리 아닌가. 진짜 감이 안 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예. 분수라든가 나눗셈 이런 거를 처음 배우면 배우죠. 예. 처음 배우면 10 나누기 5는 얼마예요? 그러면 2입니다. 10 나누기 2는 얼마예요? 5입니다. 10 나누기 1은 얼마예요? 10입니다. 10 나누기 0.1은 얼마예요? 100입니다. 그렇죠. 나누는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점점점 답이 커지네? 그렇죠. 그럼 10 나누기 0은 얼마예요? 이런 거를 질문을 애들이 꼭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또 이제 좀 잘난 척하는 옆에 있는 애가 그건 무한대야. 맞아.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하는데 맞아. 사실은 그게 뭐 무한대인지 뭔지 그런 식으로 말하기는 되게 어려운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 나누기 마이너스 1하고 10 나누기 1하고 하나는 10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0인데 예. 10 나누기 0 하면 플러스 무한대냐 마이너스 무한대냐 뭐 이런 거 좀 고민스러운 문제 아닙니까? 그냥 대충 무한대라고 퉁치고 그냥 고민해 본 적은 없지만 재밌게 예.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하는 수학에서는 예. 나누기는 0을 제외한 숫자에 대해서만 나눗셈이라는 거를 우리가 정해놓고 항상 문제에 하는 걸로. 괄호치고 0 제외 막 이런 거죠. 네.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블랙홀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예. 그런 뭐 블랙홀 계산하는 사람도 무슨 어떤 딴 방법으로 계산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다 아라비아 숫자로 다 미터법으로 우리가 쓰는 수학으로 계산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블랙홀에 그럼 크기는 얼마라고 치고 계산을 해야 되지라고 하다 보면 0이 나오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지점 같은 게 너무너무 많고 예. 말이 안 되는 그런 점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한동안 빛조차도 탈출할 수 없는 강력한 중력을 가진 뭔가 예. 이런 거를 상상해보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건 없을 거다. 이거는 우주에 어떤 0으로 나누기를 하는 물체가 있다라는 것과 비슷한 건데 설마 우주가 그런 모양으로 탄생을 했겠느냐. 실체를 안 믿었다. 우주가 장난이야? 약간 이러면서 예. 상상은 해볼 수 있지만 예. 실제로는 그런 게 없을 아니다. 거다라는 생각이 대세였던 게 얼마 안 됩니다.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그런 생각이 대세였습니다. 예. 블랙홀이 그래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한 과반수를 넘어선 게 정말 한 5, 60년? 5, 60년? 네, 과반수 넘어선 게 사람들이 확신하게 된 거는 한 4, 50년?
블랙홀이 있다라는 거를 블랙홀이란 말이 탄생하고 네. 그런 걸 사람들이 상상을 한지는 꽤나 오래되지만 들어보니까 진짜 그 존재를 믿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말 그건 그냥 뭐 그런 초등학생들이 3으로 0을 나누면 무한대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나 비슷한 그런 어떤 그런 지적인 장난이지 실제로 우주 공간상에 그런 거는 없을 거다라는 게 대세였는데 어떻게 하게 됐나요? 지금은 과학의 발전으로 예. 우주에 실제로 있고 예. 많이 있다라는 게 지금은 거의 정설로 자리 잡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지난 광물물 시간에 스티븐 호킹 말씀하시잖아요. 네네. 그 묘비명 말씀하시면서 네. 그분이 그럼 블랙홀 이론에 엄청 큰 기여를 한 건가요? 그분 말고도 뭐 블랙홀 이론에 기여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예. 그럼 스티븐 호킹은 무슨 기여를 했느냐? 스티븐 호킹의 그 묘비명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스티븐 호킹이 블랙홀의 온도 구하는 방법을 개발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 이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온도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가 왔다 갔다. 많이 왔다 갔다 할수록 뜨거워요. 일단 좀 더 쉬운 아주 좀 원시적인 단순한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온도라는 건 이제 온도계로 재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주위에 있는 물체를 데펴줄 수 있는 거면 뜨거운 거고 주위에 있는 물체를 식혀줄 수 있는 거면 차가운 거예요. 일단 그게 그렇게 돼야지 그걸 우리가 온도라고 부를 거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데 블랙홀은 어떤 특징이 있죠? 안에 들어가면 두 번 다시 바깥에 나오지 못해요. 바깥 세상에 뭔가를 데펴주거나 식혀주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 블랙홀 안에 뭐가 있든지 간에 한 번 들어가면 끝장인 거예요. 블랙홀에 뭐 온도계를 넣어서 온도를 재볼 수도 없고 온도계를 한번 재볼까? 온도를 걔를 집어넣는 순간 돌아오지 않아. 우리 가끔 가다가 이제 무슨 뭐 예능 쇼라든가 아니면 뭐 무슨 뭐 뉴스 같은 데서 오늘 뭐 아스팔트가 이렇게 뜨겁습니다라고 할 때 뭐 이렇게 찍어가지고 전 디지털로 온도를 재는 뭐 그런 장치 같은 거 가끔 쓸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적외선이라든가 거기서 내뿜는 빛 같은 거로 측정을 해가지고 온도를 재거든요. 그거는 블랙홀에 직접 안 들어가도 되니까 그런 걸로 재면 온도를 잴 수 있지 않을까? 아니지. 소용없어. 빛조차도 블랙홀에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밖에서 그걸 찍어도 아무런 수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사람들은 블랙홀은 온도를 정할 수가 없다라거나 혹은 블랙홀은 이런 식으로 온도를 절대 알아낼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가 내부에서 그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떨리고 있는 게 세게 떨리면 세게 떨릴수록 빠르게 떨리면 평균적으로 빠르게 떨리면 빠르게 떨릴수록 온도가 높다라고 하는데 블랙홀은 모든 물질이 무한히 작은 공간 안에 응축되어 있는 것이니까 떨림도 없이 한 공간에 전부 다 모여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블랙홀은 온도가 절대 용도다.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장 낮은 가장 추운 것이 블랙홀의 중심 온도다라는 학설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애매하잖아요. 어떤 거 뭐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든지 간에 그렇지만 무한히 작은 공간 안에 모든 게 다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연 멈춰 있다고 할 수 있는 걸까? 오히려 무한히 많이 움직인다고 할 수 있는 걸로 볼 수도 있다. 별별 이런 그런 철학적인 얘기만 해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애매하고 답이 없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도 한 겁니다. 그런 거는 우주에 있으면 안 된다. 뭔가 블랙홀 같은 그런 희한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막는 어떤 우주의 원리가 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아니 온도가 몇 도인지도 정할 수 없는 그런 물체가 우주에 어딘가에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건 그냥 장난일 뿐이다. 상상 속의 이론적인 그런 놀이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스티븐 호킹이 교묘한 여러 가지 논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온도라는 거는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저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건데 블랙홀은 이런 특징이 있고 저런 특징이 있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니까 아귀를 맞게 하려면 블랙홀의 온도는 이렇게 정해둔다고 해야지만 모든 다른 과학하고 들어맞는다라는 이론을 제시를 했어요. 그 블랙홀의 그 온도 구하는 그 식 자기 묘비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은 온도를 갖고 있다라는 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수준으로 정리를 해냈습니다. 그럼 온도를 갖고 있으면 뭔가 열기를 내뿜는다, 열기를 뭐 빨아들인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물체가 뭐 에너지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엔트로피가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홀이라는 것의 특성이 어떤지, 실제로 블랙홀이 있으면 어떠한 활동들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연구를 구체적으로 실제로 블랙홀이 있거든요. 지금 사람 살펴보니까 그것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는데 이론적으로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도약을 해낸 스티븐 호킹
블랙홀의 체온을 잰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블랙홀의 체온을 잰 인물 스티븐 호킹이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이거 이상한 이야기인데 왜 이거. 탄식을 하시지 뭐. 이거 이상한 이야기인데. 이상한 조선시대의 과거 문제 중에 과거 갑자기? 조선시대 과거 문제가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조선시대 과거 문제는 그냥 특히 임금님이 직접 출제하시는 과거 문제는 임금님 내고 싶은 문제 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보다 보면 별의별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예. 조선 성종 임금님이었던가 냈던 과거 문제 중에 보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런 문제를 낸 거예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음양오행으로 모든 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뭐 우리가 언뜻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물과 불이 서로 반대고 불은 양기, 물은 음기다. 그래서 그거의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서 뭐 세상을 이루고 어쩌고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종 임금님 생각을 한 거예요. 물은 뜨거운 물도 있고 차가운 물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불은 왜 뜨거운 불만밖에 없느냐. 차가운 불은 왜 없느냐. 이거를 성종이 과거 문제로 낸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뭐야? 골치 아팠겠죠 조선시대 사람들이. 조선 이런 나라였어? 골치 아팠겠죠. 실제로 조선왕조실록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그래요?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든가. 하여튼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맞춰? 그럼 사실은 불이라는 게 물의 반대가 아니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살펴보면 이게 문제 자체가 잘못된 문제인데. 네네. 그런데 이제 좀 오묘하잖아요. 차가운 불이라는 게 뭘까? 온도가 차갑다고 할 수밖에 없으면서도 그런 불 같은 뭔가 열기를 내뿜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블랙홀이 약간 거기에 가깝죠. 뭔가 온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의 열기를 내뿜는다고 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 원래 본질적인 성질을 보면 모든 거를 다 빨아들여가지고 한 점에 집중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또 차가운 느낌이 있지 않나? 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래서 만약에 스티븐 호킹이 그 과거 시험을 치렀다면 장원급제하지 않았을까? 장원급제 석호킹. 그런 이야기 해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처음에 들은 노래인데요. 이제 가수 윤아 씨 노래 덕에 이제 많이들 익숙해진 말입니다. 사건의 지평선. 이 사건의 지평선도 블랙홀과 연관이 있는 표현입니까? 벌써 거기까지 가나요? 벌써 거기까지 가나요? 가야만 했습니다. 가야만 했어요. 사건의 지평선, 사건의 지평선은 일단 뭐 이건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하시니까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게 뭐냐? 블랙홀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들어가면 더 이상 빛조차도 빠져나오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주에 블랙홀이 많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뭐 블랙홀에서 지금 못 빠져나오고 있는 상태야? 우린 뭐 어디 갇혀 있지 않잖아요. 잘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도대체 블랙홀에 어디까지 가야지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건데. 그 남떨어지 끝이거든요. 그 경계가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그렇군요. 위험 지역 여기까지 들어가면 탈출 못함. 실제로는 만약 우리가 우주선을 조정한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사건의 지평선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위험합니다. 꽤나 멀리 떨어져 있어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건 그 무엇도 탈출하지 못하는 경계선이거든요. 빛조차도 탈출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주선 같은 거는 이미 그거보다 꽤 멀리 떨어져 있어도 탈출 못하게 될 수 있어요. 지평선까지 가볼까 이러면 안 되네. 그 지평선까지 가기도 전에 그건 빛이 못 탈출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건의 지평선 노래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빛이 탈출하지 못한다는 건 우주의 그 무엇도 그 경계를 넘어서 못 나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건의 지평선 안쪽에 있는 거는 바깥쪽에 있는 것에 그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야, 나 여기 있어라고 불러도 그 소리가 퍼져나가도 소리가 공기가 떨리면서 퍼져나가려고 하더라도 다시 되더라고. 안 되죠. 내가 뭐 이렇게 깜빡깜빡 모스분으로 신호를 보내려고 해도 그 빛도 밖으로 못 나가고 되더라고. 그 경계선이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거예요. 사건의 지평선 넘어가면 다 잊혀진 옛 이야기가 되고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추억이라도 어떤 선을 넘어가면 아스라이 사라지고 나의 삶에는 앞으로의 시간에는 더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명곡이네. 그래서 그게 뭐 그렇게 해서 잊어야 된다는 뜻일 수도 있고 그게 아쉽다는 뜻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하나만 진짜 말씀드리면 추가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개걸복걸을 해. 블랙홀이라는 게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장난 같잖아요. 꿈 같은 이야기 같잖아요.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도대체 일상생활하고 뭔 상관이야. 이런 느낌 들잖아요. 사실은 블랙홀이 일상생활하고 뭐 일상이라고 하면 조금 뭐 그런데 우리의 삶하고 관련되어 있는 영역들이 의외로 꽤나 많이 있습니다. 이거 궁금하다. 근데 뭐 굵직한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진짜 제일 굵직한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주에 있는 별들은 대체로
한 몇천억 개 단위로 뭐 작으면 몇십만 개도 있습니다. 네. 몇천억 개 단위로 모여 있어요. 그거를 이제 갤럭시 은하라고 합니다. 예. 모여 있는 덩어리를. 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한 수많은 은하들은 네. 많은 은하들은 상당수 은하들은 어떻게 보면 주류 은하들은 대부분 그 천억 개에 모여 있는 그 별들이 모여 있는 그 덩어리의 정중앙에 네. 블랙홀이 하나씩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것도 거대한 블랙홀이 하나씩 있습니다. 엄청 큰 블랙홀이 하나 있어요. 예. 태양을 막 몇십만 개, 몇백만 개 모아놓은 정도의 아주 거대하고 무거운 블랙홀이 수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 있는 그 중심마다 다 있습니다. 우리 태양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이제 이 은하를 예. 흔히 은하수다 뭐 이런 식으로 부르죠. 여름철에 별 잘 보이는 데 가면 이제 이렇게 휘뿌옇게 이렇게 은하수가 보이죠. 그렇죠. 그 은하수의 정중앙 쪽 한복판 쪽에도 사실은 블랙홀이 하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유럽식 별자리로 하면 이제 궁수자리 쪽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요? 예. 네, 거기를 뭐 이제 뭐 궁수자리 뭐 블랙홀이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뭐 하기도 하는데 예. 그럼 우리의 은하에도 핵심에는 거대한 블랙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블랙홀이 그 엄청난 힘으로 별들의 모양을 잡아주고 은하를 이루고 있는 물질들을 이렇게 움직여주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별들이 생기고 흩어지고 움직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그 블랙홀이 예. 예전부터 지금까지 나름대로 힘으로 용을 쓰면서 주변을 휘저어주고 뭘 자꾸 빨아당기고 끌어당기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의 태양, 하늘의 별들이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위치에 있게 된 거예요. 태양이 저 위치에 있는데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규소, 산소, 수소 뭐 이런 성분이 되는 물질들이 예. 주변에 잘 없었다면 예. 지구가 생겨날 수 없었겠죠. 예. 지구가 되는 물질들이 없었다면 예. 지구가 될 수 있는 물질들이 하필이면 태양 근처에 요 위치로 우주를 떠돌다니다가 왜 여기에 휘말려 왔느냐. 네.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면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은하 중심부에 있는 그 블랙홀이 은하를 이렇게 한번 휘감아 주고면서 땡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은하의 모양을 잡아주고 있는 사랑과 영혼에 보면 예. 약간 그 도자기 만드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도자기를 만드는 약간 패트릭 스웨이지의 손 같은 그런 약간 휘감아 주는 그 손의 힘 같은 그것을 블랙홀이 중심에서 하면서 별들의 모양을 태양이 지금 이 위치에 오도록 잡아주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 야. 우리의 삶과 우리가 햇빛을 보는 저거 네. 블랙홀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네. 블랙홀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예. 앞으로 태양이 저렇게 있다 갑자기 어딘가로 훅 가는 거 아닐까? 그렇죠. 뭐 이런 황당한 생각 가끔 해볼 수 있겠죠. 예. 블랙홀이 잘 땡기면 그런 일도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 네. 지금까지는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런 것과 블랙홀의 관계가 있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네. 또 다른 하나. 또 하나 조금 더 가슴을 크게 좀 열어보면 예.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진짜 참 수많은 과학자들이 진짜 꿈처럼 이야기하는 건데 꿈. 예. 세상에 우주에 있는 모든 힘들은 항상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주의 힘은 네 가지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 중력의 힘, 무게의 힘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전기의 힘, 전자기력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방사능 물질과 관련된 강력, 양력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주의 힘이 네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70년대에 양력하고 전자기력은 본질적으로 같은 거다라는 게 어느 정도 밝혀졌기 때문에 뭐 최신 학설에 따르면 우주의 힘은 사실 세 가지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좀 더 쉽게 해가지고 예. 우주의 힘 네 가지다라고 치면 예. 어떤 게 있냐면 예. 전자기력, 그다음에 양력, 강력 네. 이 세 개의 힘은 예. 양자 이론이라는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네. 파동, 물결이 움직이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네.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방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네.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 전파를 가지고 뭘 조작을 하는 장치, 우리 라디오 전파가 나간다 이런 거, 와이파이 전파가 한다 뭐 이런 거 할 때 맨날 뭐가 주파수가 어쩌고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주파수가 이거 파도가 얼마나 많이 치느냐라는 뜻이거든요. 항상 파동에 관한 걸로 다 계산을 하는 이론이 적용이 돼가지고 그 방식으로 수많은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양자 이론이라고 하는 방식인데 예. 보통 양자 이론은 이렇게 조그마한 정밀 기계 혹은 뭐 원자와 분자의 아주 미세한 세계
이런 거를 연구하면서 그런 특징이 극명하게 많이 나타나게 되고 네. 뭐 어떤 그런 분야에서 많이 적용되고 네. 거기서 실험을 해가지고 뭘 연구를 해서 결과를 얻어내고 입증을 하면서 이론을 발전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네. 우주에 있는 4가지 힘 중에 3가지 강력, 양력, 전자기력을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발전시켜왔고 네. 굉장히 성공적으로 많이 해냈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전자제품들을 많이 활용을 하면서 네. 자유자재로 가동을 시키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4가지 힘 중에 예. 하나, 네. 중력. 어. 힘 중에 뉴턴이 제일 먼저 그걸 계산하게 하는 방법을 밝혀냈던 그 중력. 네. 그 중력의 힘은 네. 이 양자 이론의 형태로 뭐 파동, 주파수 이런 걸 따지는 그런 힘의 형태로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중력은 네. 아인슈타인이 개발한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계산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이건 양자 이론하고는 다른 모양을 갖고 있는 이론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상하잖아요. 아니 세계는 되게 비슷한 형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예. 왜 우주의 4가지 힘 중에 하나만 전혀 다른 방식이냐? 왜 이러냐? 예. 왜 또 3대 1이냐? 하필 1대 1도 아니고 예. 왜 누가 이건 정한 거냐? 2대 2도 아니고 왜 이딴 식이냐?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길래 예. 이거에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사람들이 어떤 꿈을 꾸고 있냐면 우리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금 학문이 부족해가지고 연구가 부족해서 중력을 그 파동의 이론, 양자 이론으로 계산을 하는 방법을 마련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렇죠. 우리가 계속 발전을 시키다 보면 중력도 나머지 3개의 이론과 같이 양자 이론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4가지 힘이 사실은 정체는 순수한 어떤 근원이 되는 단 하나의 우주 근원 힘으로 다 통합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든 이론을 집대성한 유일한 이론. 만약에 그런 게 나오고 그게 상당히 활용하기 좋은 이론이라고 한다면 정말 막 꿈 같은 얘기지만 전자기력을 이용한 뭐 그런 장치를 잘 이용해가지고 막 중력을 조절할 수 있다거나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을 이용을 해가지고 딱딱 작동을 시키면 중력이 가벼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막 날아가고 막 이런 게 가능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꿈도 꿔 예를 들어서 막 그런 중력을 막 위해서 무게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막 어떻게 했더니 양력 강력을 막 조절해가지고 방사능 핵폐기물이 이만큼 있었는데 방사능 다 없어졌습니다. 뭐 이런 세상이 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진짜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불나방처럼 뛰어든 천재 과학자들이 진짜 세계적으로 수천 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잘 안 되느냐? 아까 양자 이론은 아주 조그마한 거를 연구를 하면서 실험을 해보고 따져보는 일들이 많다라고 그랬잖아요. 원자의 세계, 전자의 세계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중력은 우리 어떨 때 많이 계산합니까? 뭐 태양, 별, 뭐 지구, 우주선 이런 거대한 큰 물체를 따지면서 실험을 하고 관찰을 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2개를 통합을 해가지고 뭘 엮어서 관찰을 해볼 만한 게 없어요. 없어. 세상에. 그러니까 그 2개를 통합한 이론, 내가 통합한 이론 개발했다라고 해도 맞는지 틀린지 실험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볼 수 있는 실험 대상이 다르니까. 그런데 블랙홀은 굉장히 강력한 중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한히 작은 아주 좁은 공간에 응축되어 있는 물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2개의 양자 이론의 특성과 중력의 특성이 교집합. 하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물체가 바로 블랙홀일 거다라고 볼 수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데 그냥 희한한 이론 개발했어. 이것만 있으면 중력을 전자기력으로 조절을 해가지고 우리가 공중부양할 수 있다. 근데 네 이론이 맞는지 틀린지 검증해봐라고 하면 내 이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블랙홀을 관찰을 해보면 분명히 이전에 몰랐던 어떤 특이한 현상을 하나를 관찰을 해낼 수 있을 것이고 내 방법을 사용하면 그걸 정확하게 계산해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누가 그걸 딱 관찰해냈다? 그럼 노벨상 받는 것이고 다들 공중부양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다들 공중부양하게 되신 거고 우주의 근원이 되는 단 하나의 힘 이런 걸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블랙홀 관찰, 블랙홀에 대한 투자, 연구 많이 한다. 근원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뭐 블랙홀에 관해서 뭐 이렇게 막연한 궁금증 이런 건 많은데 시간이 저희가 다 지나서 35분 만에 그 엄청난 블랙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냥 좀 거대한 검정 구멍인가 생각했던 저 같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쉽게 블랙홀에 대해 알려주신 잡지사의 블랙홀 곽지식 작가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